일부 세 가지 위기를 품은 나무. 1년에 약 4.5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짜면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은 디젤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씨앗을 빻아 더러운 물에 넣으면 짧은 시간 안에 흙먼지와 불순물이 가라앉고 물속의 박테리아가 크게 줄어듭니다. 잎은 또 다른 보물입니다. 비타민, 칼슘, 철분, 단백질이 풍부해 오래전부터 굶주림과 영양 부족을 버티게 해준 식량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연료가 되고 음식이 되고 약이 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모링가 올레이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기적의 나무 또는 드럼스틱 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석유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연의 해답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1870년 존 디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세운 뒤 세계의 에너지 질서는 한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석유는 독점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심을 수 있는 나무는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먹이고 밝히고 살려온 이 나무의 진짜 가치는 어느 순간 건강식품이라는 작은 이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은 잊힌 자연의 해답, 모링가가 왜 연료와 식량과 물의 문제를 동시에 품은 나무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북인도에서 시작된 기적의 나무. 기록의 문은 기원전 2000년 무렵에 북인도에서 열립니다. 그곳에는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비가 부족하고 곡식이 자라기 어려운 계절에도 이 나무는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시그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시그루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잎은 시금치처럼 먹을 수 있었고 어린 꼬투리는 콩이나 채소처럼 요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에서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얻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식탁과 불빛을 동시에 책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진짜 생명을 구한 순간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남은 물마저 흙빛으로 변하면 사람들은 모링가 씨앗을 빻아 진흙 항아리 속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리던 물이 맑아지고 바닥에는 흙과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단백질이 물속의 입자와 세균을 뭉치게 만든다는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지식은 수천 년 동안 마을을 지켰고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이어 주었습니다. 석유와 대형 정수시설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자연은 이미 조용한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삼부 세계로 퍼져간 생명의 나무. 시간이 흐르면서 모링가는 인도 밖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600년 무렵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이 나무가 수많은 질병을 다스리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링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약초이자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도구였습니다. 이후 로마인들은 이집트와 인도에서 모링가 기름을 들여왔습니다. 그 기름은 쉽게 상하지 않았고 향이 부드러웠으며 피부와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모링가 기름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이 나무를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를 따라 더 먼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링가는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헬은 비가 적고 땅이 거칠어 많은 작물이 버티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모링가는 그런 땅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긴 건기를 견디며 다른 곡식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잎과 꼬투리와 씨앗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난한 땅의 마지막 식량 창고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오면 잎을 먹었고 빛이 필요하면 씨앗에서 기름을 짰으며 물이 탁해지면 씨앗을 빻아 물을 맑게 했습니다. 모링가가 특별했던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기적의 나무라고 부른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경험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사부나무 위에서 자라는 천연종합 영양제. 1800년대에 들어서자 서양의 식물학자들과 화학자들은 모링가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이 나무는 어느 한 부분만 쓸모있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잎은 채소처럼 먹을 수 있었고
꽃은 샐러드나 요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꼬투리는 부드럽게 익혀 먹었고 다 자란 씨앗에서는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조차 가축 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뿌리는 매운 향이 있어 서양 고추냉이와 비슷한 맛을 낸다고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뿌리부터 잎, 꽃, 열매, 씨앗까지 버릴 부분이 거의 없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잎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모링가 잎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들은 모링가 잎의 영양 가치를 오렌지, 우유, 당근, 바나나, 요구르트 같은 익숙한 식품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만큼 이 잎이 단순한 푸른 채소를 넘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강력한 식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모링가 잎 한 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보태고 어른들의 체력을 지켜주며 식량이 부족한 계절을 견디게 해주는 생존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링가는 나무 위에서 자라는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비싼 공장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식량과 영양과 회복의 가능성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5부 모링가 씨앗 기름과 식물 연료의 가능성. 모링가가 특별한 이유는 영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씨앗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모링가 씨앗은 무게의 상당 부분이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름은 오래전부터 등불을 밝히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차갑게 눌러 짜낸 모링가 기름은 비교적 맑고 안정적이며 쉽게 상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올리브유에도 많이 들어있는 올레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기름으로도 쓰였고 조리용 기름으로도 쓰였으며 기계에 필요한 윤활유처럼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에 가장 민감한 가능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엔진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루돌프 디젤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석유를 떠올리지만 초기 디젤 엔진의 가능성은 식물성 기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디젤은 땅에서 뽑아올린 석유만이 아니라 농부가 재배한 식물에서도 연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연료가 유전과 정유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밭과 나무와 씨앗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링가 씨앗 기름도 그런 가능성 안에 있었습니다. 나무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고 씨앗은 기름을 품고 그 기름은 불을 밝히고 열을 만들며 기계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길이 계속 연구되고 발전했다면 에너지는 거대 기업의 손에만 묶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을마다 나무를 심고 씨앗을 거두고 필요한 만큼 기름을 짜는 미래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능성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육부 헨리 포드가 보았던 또 다른 에너지의 길. 1908년 헨리 포드는 모델 T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자동차는 대량 생산 시대를 연 상징적인 차량이었지만 초기에 포드가 상상한 미래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동차가 반드시 석유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삶, 여러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알코올 연료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드는 식물 속에 연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농장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만약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원료를 키우고 그것으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에너지는 거대한 회사의 독점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쓰고 나누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개의 미래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미래였습니다. 유전에서 원유를 뽑고 정유소에서 가공하고 거대한 유통망을 통해 사람들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에너지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식물에서 나오는 연료의 미래였습니다. 옥수수, 삶, 씨앗, 기름, 나무에서 얻은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에너지가 더 분산되고 농촌과 마을이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70년에 이미 존 디 록펠러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단순한 석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석유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유소, 운송망, 판매망이 하나로 묶이면서 석유는 점점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 연료의 미래가 아직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석유의 길은 이미 도로와 도시와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부 석유를 필수품으로 만든 시스템. 록펠러가 강했던 이유는 단지 석유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석유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정유소를 장악했고 송유관을 깔았고 운송과 판매망을 넓혔습니다. 석유는 땅속에서 나온 뒤 정유소로 가고 다시 도시와 마을의 판매 지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스탠더드 오일의 영향력이 닿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등불을 밝히는 등유가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가격을 낮춰 경쟁자를 무너뜨렸고 경쟁자가 사라진 뒤에는 시장을 더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전등이 보급되면서 등유의 시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제국에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정유 과정에서 한때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휘발유가 갑자기 미래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휘발유 수요는 커졌고 스탠더드 오일은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스탠더드 오일을 여러 회사로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독점 기업이 해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엑손, 모빌, 쉐브론, 코노코 같은 회사들은 모두 스탠더드 오일의 유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나뉘었지만 석유 중심의 질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유소는 늘어났고 자동차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도시는 석유 연료를 전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선택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만들어진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 밖에 있던 식물성 연료, 씨앗 기름, 지역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모링가 같은 나무가 보여주던 가능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나무의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사라져갔다는 점이었습니다. 8부 석유에 묶인 농업의 탄생. 스탠더드 오일이 여러 회사로 나뉜 뒤에도 록펠러 가문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1913년 록펠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인류의 지식 발전과 질병 퇴치, 굶주림 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재단이 지원한 연구와 사업들은 한 가지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농업을 석유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밭을 갉던 말과 소는 트랙터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축의 분뇨와 퇴비는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질소 비료로 밀려났습니다. 전통적인 해충 관리 방식은 석유 부산물에서 나온 농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대던 방식은 디젤 펌프와 관계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발전처럼 보였습니다. 수확량이 늘고 더 넓은 땅을 빠르게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년 비료와 농약과 연료를 사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농업은 자연의 순환 위에 서 있는 생활 방식에서 산업 제품을 계속 투입해야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1943년 록펠러 재단은 멕시코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훗날 녹색 혁명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고수학 품종은 혼자서 기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품종들은 합성 비료, 석유 기반 농약, 디젤로 움직이는 광해 시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전통 농업은 낡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불렸고 모링가처럼 영양과 회복력과 토양 개선을 함께 제공하던 나무들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양한 작물이 함께 자라던 땅은 밀과 쌀, 수출용 작물 중심의 단일 재배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은 더 많은 생산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존을 만들었습니다. 비료 없이는 자라기 어렵고 농약 없이는 버티기 어렵고 연료 없이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식량을 해결한다는 이름 아래 많은 나라의 밭은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공장처럼 변해갔습니다. 9부 현대과학이 다시 확인한 모링가의 가치.
모링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잎을 먹었고 씨앗을 모았고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대 과학은 오래된 지혜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연구자들은 모링가 씨앗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씨앗 속의 특정 단백질은 물속에 떠다니는 흙먼지와 작은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뭉친 찌꺼기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위쪽에는 훨씬 맑은 물이 남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과정이 대장균 살모넬라, 콜레라균 같은 유해한 세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복잡한 기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말리고 바 가루로 만든 뒤 물에 넣고 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잠시 기다리면 흙탕물 속의 불순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물론 완벽한 현대식 정수시설을 완전히 대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필터와 염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1차 정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잎의 가치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말린 모링가 잎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작은 양의 잎가루만으로도 부족한 영양을 보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어른에게는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더해줍니다. 씨앗은 기름을 주고 잎은 식량을 주며 씨앗 가루는 물을 맑게 하는 데 쓰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동시에 세 가지 문제에 손을 뻗는 것입니다. 에너지, 식량, 물. 현대사회가 거대한 예산과 복잡한 시설로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이미 한 그루의 나무 안에 작고 단순한 형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링가의 진짜 가치는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가난한 지역에 필요한 자립의 도구였고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온 살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시푸 슈퍼푸드라는 작은 이름에 갇힌 나무. 오늘날 모링가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심은 아주 좁은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링가를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가루로 말려 병에 담고 캡슐로 만들어 건강식품 매대에 올립니다. 서구의 대형 마트와 온라인 상점에서는 모링가 분말이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모링가가 단순히 비타민 많은 IP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는 연료를 만들 수 있고 물을 맑게 할 수 있으며 식량이 부족한 땅에서도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크게 홍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많은 산업의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모링가 씨앗 기름이 지역의 작은 발전기와 조리용 연료가 될 수 있다면 에너지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유전과 대형 정유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링가 씨앗 가루가 오염된 물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깨끗한 물은 거대한 시설과 비싼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모링가 잎이 가난한 지역의 영양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면 식량 원조와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링가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나무가 오랫동안 주변으로 밀려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점할 수 없는 것은 큰 시스템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특허로 묶을 수 없고 매년 다시 팔 수 없으며 복잡한 장비를 함께 팔 필요도 없는 해결책은 거대한 산업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모링가는 한 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잎과 씨앗을 내어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자라고 비싼 비료나 농약 없이도 버팁니다. 가난한 마을에서는 식탁이 되고 등불이 되고 물을 맑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물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거대한 예산을 들여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답은 이미 땅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던 나무가 지금도 길가와 마을과 척박한 땅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모링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었을 뿐입니다. 석유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좁혔다면 이제는 다시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은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때로 거대한 공장보다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처럼 오래 살아남고 다시 씨앗을 남깁니다. 모링가는 먹입니다. 모링가는 밝힙니다. 모링가는 치유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잊힌 자연의 지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자연의 비밀 노트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라져가는 오래된 지식을 다시 살리는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자연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